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이게 명진 스님이 1번 하셨고, 그 다음에 저 동료 의원인 도정환 시인 의원이 하셨는데 좀 덜 오시면 어떠나 그러고 지금 걱정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 감안해서 말하자면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명진 스님을 이겼다고 제가 가서 좀 자랑을 해도 여러분 한 분이 사실 10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조건을 모두 다 극복하시고 멀리 미국에서까지 경양 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명진 스님 가끔 뵙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은 뭐 맨날 옆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겼다고 와서 자랑을 하더라도 허위 보도라고 하지 마시고 좀 맞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명진 스님하고 인연을 잠깐 노무현 대통령 명진 스님 인연을 조금 소개하는 게 제 강연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진 스님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쫓겨났죠. 그분도 저도 쫓겨났지만 명진 스님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절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저는 뭐 약간 사입이 나이롱뽕이지만은 뭐 불교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좀 청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하게 만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쫓겨난 거죠. 누구한테 쫓겨났겠습니까? MB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MB 뭐 G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리고 더군다나 이게 중계가 되거든요. 품위를 좀 약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뵙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때 김미화 씨가 또 쫓겨났어요. 그 제가 만날 즈음에서 김미화 씨가 제 뒤에 쫓겨났습니다. MBC에서. 저는 정규직이고 김미화 씨는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 MBC에 적을 걸어놓고는 있었지만 김미화 씨는 그냥 끝이거든요. 그랬더니 명진 스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말이죠. 우리 서클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스님하고 저하고 무슨 서클을 합니까? 그랬더니 명조사라는 서클을 만들자. 그래서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명박이한테 쫓겨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뭐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 지금 현재 멤버로는 3사람은 확실하고 뭐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주워 섬기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하다가 그 쫓겨난 분도 있었어요. 그 중소기업 사장하시던 분도 있고 뭐 자꾸 이분이 이제 뭐 그 혹시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포가 센 예외적인 스님입니다. 스님이라는 게 되게 그 이미지상이나 실제로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리도 목소리도 크고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분이라서 쫓겨난 사람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산에서 철거돼 쫓겨나 죽은 사람들, 뭐 또 쌍용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가 처음에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작게 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첫 모임에 거기에 누구도 왔냐면은 그 서기호 판사도 왔어요. 서기호 판사도 쫓겨났잖아요. 그 판사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우리 3명이서 간단히 먹자는 저녁인 줄 알았더니 그날 뭐 서판사도 오고 또 MBC에서 쫓겨난 제 후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만났습니다. 2차 모임을 했더니 한 30명이 모이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쫓겨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MB 5년 동안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 다 모아놓으면 제가 보기엔 막 수백 명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좌장으로 우리가 이제 모셔가지고 명진 스님이 회장인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명조사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명박이한테 쫓겨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명박이를 쫓아내는 모임으로 성격을 변질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명조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성격이 있대. 뭡니까? 그랬더니
명진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명진 스님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뭐 그런 모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못 뵀는데 한번 조금 있다가 뵈서 그 세 가지 성격의 모임도 하고 제가 명진 스님보다 더 많은 청중을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명진 스님과의 인연이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은 사실 기자 대 정치인으로서의 인연이 이제 쭉 있었고요. 90년대 초에 이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때 모든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을 하고 정말로 한미한 그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정치인이었던 시절에 저하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악수만 하다가 밥을 먹느라고 음식점에 앉았더니 수인사를 한 뒤에 정말로 그때 노무현 뭐 의원도 아니고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안 될지 그럴 때인데 저하고 기자로서 몇 번 스치긴 했지만 사실상 초면이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수인사 뒤에 신 기자 저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로 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 뒤에 없는 정치인이 어디가 있어요? 다 정치인이 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눈에 안 보이는 내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신동지가 돼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그 예의상 뭐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노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기자로서 몇 번 이렇게 스친 거 이외에는 별 인연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 갔다 와가지고 뭐 일을 하고 있었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노무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번 워싱턴에 와서 이제 미국 정부 측에 요로하고 접촉을 하던 뭐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건 뭐 어디 가서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워싱턴에 있던 그 한국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코리안 워처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말을 하는 코리안 워처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말이 그만큼 어렵고 그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가 미미한 거죠. 전략적 가치만 있을 뿐이지 사실 미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그러면은 군사적 전략적 그 국제 정치적 가치를 제하고 나면은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무역고가 높다 뭐 이런 정도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워싱턴이나 특히 미국의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회창 후보가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하던 무렵에 여기 대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노 캠프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와가지고 미국 정부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노무현을 워싱턴에 세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하여튼 행적과 뭐 이런 걸 놓고 쭉 봤는데 딱 한 가지 링컨에 관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까박 죽는 대통령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워싱턴,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존경을 받고요. 루즈벨트는 두 명이 있는데 두 번째 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살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서 아주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내려오면은 존 F 케네디가 이제 비운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운 온갖 스캔들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를 좋아합니다. 잘생겼으니까 좀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있고 그 뒤로는 클린턴을 조금 좋아했어요. 근데 클린턴이 좀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턴 루빈스키죠. 루빈스키하고의 스캔들 때문에
클린턴이 조금 점수는 깎였지만 그래도 클린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책을 그러면은 많이 가지고 와서 미국 초야에 뿌려라. 미국의 의회나 백악관이나 학교나 딩크탱크나 뭐 이런 데가 쭉 있으니까요. 다만 한글로 썼지만 그 표지에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득점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되는 걸로 거의 99.9% 확 말하자면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후보구나라는 걸 일단 인식을 시켰고, 근데 저도 그 사람들 딩크탱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몇 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후보를 일단 한번 주목을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는데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노무현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 what 그런다고요. 노 what 그러면은 무현 노라 그러면 무힌 뭐 잘 못합니다. 이 현 발음을 못합니다. 이 복모음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인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의 관계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대변인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2008년 3월 말에 이제 앵커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MB 정권이 막 출범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앵커가 됐고 딱 1년 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날 그만뒀기 때문에 만 1년 이제 며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아주 한심하게 됐죠. 정말 한심하죠. 나이는 많이 들었지. 이제 MBC는 곧 뭐 쫓겨나지.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뒷방 영감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낙담을 했죠. 이거 뭐 기자 생활 30년이라는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인데 아주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강연 요청이 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의 실직자인데 제가 혼자 그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와고요. 이거 매니저를 둬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뭐 매니저를 둘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매니저는 못 두지만 도저히 혼자 몸으로 이걸 뭐 이렇게 일정을 관리할 수 없을 수준의 강연이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 전주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지금도 어머니랑 저희 형수 씨랑 거기서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깜짝 놀랄 거는요. 이제 전주는 물론 강연 요청이 많이 오죠. 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부산하고 대구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부산, 대구에는 사실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산하고 그러니까 계속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창원에도 제가 왔고요. 하여튼 부산, 대구 지역에 수없이 많은 강연 초청을 받고 거의 대구 지역은 각 대학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2009년 4월 이후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뭐 그런 걸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0년의 지방선거의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2010년 그 지방선거를 보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는 그때는 모르고 계속 KTX만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제가 좀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MB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계속 강연에 가가지고 MB 때문에 말이야 내가 MBC에서 거의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됐다. 완전히 골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뒤로 사실 제가 MBC 뉴스나 MBC 하여튼 통틀어서 전파에 1분도 1초도 기여를 못합니다. 완전히 쫓겨난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강연을 갔더니 가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MB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뭐 2008년, 2009년 앵커를 할 때도 굉장히 핍박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느냐면 뉴스데스크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규정상으로 22개의 그 CF가 붙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이 있고 A 타임이 있고 B 타임이 있습니다.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요. 프라임 타임이 물론 비싸죠. 15초를 주거든요. 그리고 B 타임은 20초를 줍니다. 그게 이제 종편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상파 경우에는 지상파가 훨씬 더 비싸고요. 그 프라임 타임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대에 나가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 때 광고를 들어오기 위해서 끼어 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끼어 팔기를 그 코바코라고 방송 광고공사에서 어떻게 파냐면은 MBC 뉴스데스크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정합니다. 줄을 쭉 세웁니다. 그러면서 야, 저 조금 안 팔리는 프로그램 있잖아. 가령 MBC뿐만이 아니고요. 종교 방송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다, 불교다, 뭐 쭉 있잖아요. 그 천주교도 있고 이걸 끼어 팔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MBC 광고 영업이 잘 되면 MBC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종교 방송의 영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MBC가 타격을 받으니까 종교 방송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의 CF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한 판에 대개 6개에서 7개를 하는데 한 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기 진행할 때 보면은.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주로 재벌 회사들이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재벌 회사들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을 핑계로 대고 재벌 회사들이 CF에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광고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글자는 한 6, 7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돈을 내는 건 한두 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 CF가 나가야 될 자리에 1개 내지 2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외에서 드런드런 소리가 나면서 이게 왜 이러냐 하는 얘기가 들리고 이게 신경민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재벌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뭐 형편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니 형편 어려운데 뭐 왜 그러면 프라임 타임 다른 프로그램에는 들어가고 왜 뉴스데스크 9시에는 빠집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전화가 와서 저쪽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저쪽이 저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강남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강남 남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뻔하잖아요. 뭐겠어요? 내곡동입니다. 내곡동. 내곡동에 뭐 있는지 아시죠? 네? 내곡동에 뭐 있는지 모르세요? 아니 원세훈이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세훈이 오기 직전인데 하여튼 뭐 그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런다 뭐 빼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빼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다는 거예요. 내곡동에 이제 여러 부서가 있어요. 사실 어느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그게 비밀입니다. 그거 얘기하면은 국가 정보를 유출한 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처벌을 받고 그러는데 내곡동에도 경제 관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어저께 9시 MBC 뉴스에 나가는 광고 참 잘 봤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한 거잖아요. 빼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빼라고 하면은 압박이 되고 그게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어저께 9시 잘 봤습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 담당자가 듣기에는 광고 나가는 걸 잘 봤다.
그 진행자가 신모다. 그럼 뭐 바보가 아닌 한 다 알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광고의 관행으로는 광고를 하루하루 파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을 팝니다. 그러니까 블럭으로 팝니다. 가령 한 달, 석 달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미리 광고도 제작을 해놓기 때문에 광고도 이렇게 빼는 것이 새로 편집을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광고만 빼주시면 돈은 그냥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뭐 한두 푼입니까? 몇 천만 원짜리예요 한 번에. 그 무슨 얘기예요? 돈은 드릴 테니까 광고만 좀 방영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면 그건 뻔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다 그 영업하고 하는 그 돈에 1원 한 장, 뭐 10원 한 장에 울고 요새 갑각을 보면은 그 돈에 얼마나 목매이는 게 회사입니까? 그런 회사가 돈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더라도 그냥 드릴 테니까 광고만 저기 언에어에 안 나가게, 방송에 안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나 뻔한 겁니다.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그만둘 때쯤에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한 회사가 궁금하시죠?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그 사장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광고 담당자들이 이제 뭐 조금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요 그냥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고마운 분이죠. 근데 그분이 좀 고초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심정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그분이 아마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고 시달리고 세무조사의 위협을 당하고 그랬겠어요. 그건 뭐 안 물어봐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MB 때문에라고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실내 같으면 이제 제 클로징 멘트를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그 저기 인터넷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저기 다움이나 저기 네이버에 가가지고 제 이름 치면은 그 제가 했던 그 것이 유튜브에도 올라 있고 그 제 이름 치면은 제가 했던 그 아끼고 사랑하는 멘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건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MB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저기 제가 보도국장까지 했기 때문에 저를 되게 신국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신국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MB 덕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그냥 MBC에 그러고 있었을 텐데 지금 당신 얘기를 듣겠다고 와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당신을 강연을 초청하고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어? 안 되잖아. 당신이 MBC 앵커라는 걸 놓으면 이렇게 많이 오겠어? 그때 제 강연에는 많을 때는 뭐 7, 800, 1000명 이렇게 왔거든요. 안철수까지는 안 됐는데 신철수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저기 특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대구 효성대학을 첫 강연으로 갔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교실을 빌렸다가 효성대학에서 제일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한 뭐 10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왔는데 거의 여학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겠어요. 뭐 그날도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 뭐 1000명에 육박하는 남녀 학생들이 제가 강의를 끝날 때까지 다 끝까지 듣고 사인 받고 사진 촬영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MB 덕택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좀 넉넉해 보이고 뭐 여유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계속 MB 덕택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또 하나 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MB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MB보다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한 더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 개념 규정을 하고 성격 규정을 한 건데 MB 5년 동안에 사실 정치의 소중함, 민주주의의 귀중함,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정책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MB가 아니면 4대강 했겠어요? 뉴타운 했겠습니까? MB가 아니면 이렇게 빚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바레인인가? 아랍에미레이트구나.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도 적자 수출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불안전한 제품을, 그러니까 위험을 수출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수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MB가 아니면 이런 짓 못합니다. 자원 외교한다고 이 난장을 다치고요. 중국을 홀대해가지고 이렇게 외교를 망치고요. 북한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지낸 정권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MB가 아니면은 이런 정책과 이런 정치가 나올 수가 없고요. MB는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보십시오. 국정원을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정원이라고 그러면 뭐 하는 데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대학 나와야 들어가지, 공부 잘해야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인류 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정원 합격하고요, 다른 데 합격하면은요 국정원 안 갑니다. 국정원만 합격하면 할 수 없이 국정원을 가는 겁니다. 그 국정원에 들어갔던 제 아는 사람들, 제 후배들이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댓글 센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 컴퓨터는 IP가 이제 주소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개로 여러 개를 쓰면은 걸리잖아요. 알잖아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알기 때문에 멀쩡한 대학 나와서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간 그 국정원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돌아다니면서 PC방이나 아니면 친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댓글 달고 다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뭐 이따위 일을 하냐. 국정원이라는 가면 좀 근사한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뭐 목숨이라도 내놓고 해야 되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은 물론 제복을 입지 않지만 그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저도 기자였습니다만 기자도 선출직이 아닙니다. 저도 그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 그리고 언론으로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제복을 입고 기자질을 해먹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저도 제 지금 애가 지금은 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제 그 애들이 아빠 그러면 기억하는 게요. 집에 와서 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근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반드시 야근을 하고 주말에 가서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고요. 토요일도 뉴스가 9시에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끝나도 토요일도 7시까지 합니다. 군소리 안 합니다. 왜 뭐 근로기준 보호락이냐 수당 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수당 안 줘도 좋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요. 밤새우고요. 밤새우면 그냥 뭐 숙직하듯이 저녁 시간 되면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꼬박 세웁니다. 자도 쪽잠 잡니다. 소파에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고 와서 또 일하고. 이게 말하자면 의무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습니다. 기자도요. 선출되지 않은 사실 국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물어볼 때는 그냥 내 개인적인 궁금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 거기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은요. 그러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정도 되면 장관 정도 되면 사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기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 기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기자들한테 하는데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해라.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누구든지 간에 어리석은 질문, 빤한 질문이라도 해라. 빤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왜 북한을 미워해야 합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라 그래요. 그건 우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왜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 2개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도 그 당시에 통치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거기서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왜 미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됩니까? 랄지 중국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통치자나 주무장관한테는 그걸 물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는 물을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나 장관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듣고 그걸 대답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에 된 사람의 직분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은 보면은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우키로 간다, 낮은 자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언론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게 전혀 저희들하고 좀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들도 보면은 기자 만나기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들은 딱 30분 만납니다. 근데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30분이 딱 되면 그냥 문 닫고 걸어서 내려갑니다. 땡큐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첫 질문과 마지막 질문은 백악관의 그 간사 회사가 하는데 대개는 AP통신이 합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질문하고 되게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그 언론의 관행이 없고 이런데 이 지금 대통령 경우에는 좀 예외인 것 같고요. YS도 제가 이렇게 역대 대통령을 쭉 보면은 YS도 기자 만나는 걸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YS는 좀 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자 시절에는 물론 했고요. 첫 대통령 회견을 춘추관에서 대외신 기자회견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신도 와가지고 통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좀 멋을 부리다가 약간의 사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YS는 그 답변을 잘 못하거든요.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약속 대련이 됩니다. 되게 질문을 놓고 이제 되게 그 순서 정해놓고 이번에는 뭐 신문 이번에는 방송에서 질문 다 준비하고 그 질문이 뭔지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외국 언론들 특히 미국 쪽의 언론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회사만 결정을 했나 봐요. 질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당혹해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또 사실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기자회견의 그 질과 수준을 보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 민주주의의 수준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민주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정원 얘기하고 그 방송사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국정원 특위위원장을 5월 15일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를 했는데 어저께 수사 발표가 나왔고요. 다 아시는 대로 원 씨하고 김 씨를 이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다 기소 유예 내지는 입건 유예를 해가지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거밖에 안 되고 국정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꿀 때요. 그 삼성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꿨고요.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바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저는 이걸 신용민주주의, 위장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위장민주주의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 87년도에 우리가 대선을 직접 선거로 통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그때 60항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6.29 선언으로 이어지고 그 전에 이제 1월 14일 날
그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군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것이 다 이렇게 87년도부터 쭉 지나갔던 일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을 쟁취를 했으나 그 뒤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작금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과연 발전했는가?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척도로 봤을 때 발전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12월 11일 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 조작이 있었고요. 그 수사 조작의 하이라이트는 12월 16일 밤 11시 그 일요일입니다. 대선 3차 토론 직후 12월 16일 밤 11시 일요 심야 기자회견. 이게 이제 완전히 날조 기자회견이 된 거고요. 그리고 4월 18일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종료하면서 원, 김 두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만 적용을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달 반 후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요. 5월 27일을 전후해가지고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규모 격돌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격돌이 보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끼를 치는 거죠. 전 국정원의 그 몇 년 동안의 이상한 짓들이 12월 11일 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차 발현이 되고 2차는 12월 16일 날 발현이 되는 이상한 기자회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이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대규모 격돌,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뭐 이렇게 해서 벌써 6개월 정도 되는 순간에 새끼를 여러 마리 친 겁니다. 새끼를 한 뭐 여러 마리 쳐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로서도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사건은 진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저도 잘 모르고 그 전모를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뭐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기차를 타고 오면서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게 사실은 공소장입니다. 어저께 제가 받은 공소장이고 수사 결과 발표문이고 그런데 이 공소장을 지금 읽으면서 쭉 내려왔거든요. 공소장하고 수사 결과 발표문. 수사 결과 발표문은 어저께 받고 그 공소장은 조금 전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읽어봤는데 원세훈이 나쁘냐 김용판이 나쁘냐라는 걸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원세훈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김용판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둘 다 나쁜데 가령 뭐 우리가 부득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1, 2등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꼭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등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또 MB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이제 전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한 것 중에서 검찰이 물론 수사를 다 한 거 아닙니다. 검찰이 지금 현재 이제 검찰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수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수사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이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검찰이 객관적, 공정한 독립적 수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뭐 항상 주장을 하고 다니고요. 당연히 구속돼야 될 사람들을 지금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국정원을 자기 집 떡 주무르듯이 하고 김용판 경우에는 수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다 날려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 기억에 김용판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김용판은요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 순간, 그러니까 4월 제가 18일 날 송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떻게 보면 후배들인 경찰한테 수사를 받고 4월 18일까지는 수사를 받고 4월 18일 이후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요. 5월 7일인가요? 5월 제가 날짜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5월 초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책 제목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명언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습니까? 있죠. 뭔지 모르지만 진실은 어느 너머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명언을 남긴 겁니다. 아마 그 제목을 좀 기억하시고 어디가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출판 기념회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순간에 김용판 씨가 5월 21일에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5월 7일인가 하고 5월 14일인가에서 한 번은 서울 시내 한복판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엄청나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출판 기념회를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를 하고요.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습니다. 5월 10 며칠인가 14일인지 17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대구 달서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는데 그때도 구름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김용판은 미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내일 모레 검찰에 지금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책을 하나 냈다고 칩시다. 뭐 우리가 모른다고 뭐 없다. 뭐 이런 책을 하나 냈다고 칩시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다. 이런 책을 내가 썼는데 자, 내일 모레 지금 검찰이 부릅니다. 그러면 출판 기념회를 서울하고 대구에 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은 경찰 선후배들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제복의 사나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조사했어야 됩니다. 이 김용판이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미친 사람은 아니고 출판 기념회에는 저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것도 다뤘어야 되고요. 저는 아마 두어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 곧 출마할 거야 하는 거고요. 대구에서 달서에서 출마할 거야 라는 거고. 대구 달서가 어디입니까? 대구 달서가 보통 선거구입니까? 대구 달서가 보통 선거구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퀴즈를 드리는데 이 퀴즈에 저는 답이 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김용판이는 미친놈이냐 제정신이냐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메시지에는 저는 나 곧 출마할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출마할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요. 검찰, 너네들 나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나 수사할 거야? 수사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검찰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검찰이 그 메시지를 못 읽겠습니까? 검찰이 못 읽을 리가 없습니다. 달서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구름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검찰이 이걸 못 읽었다면 바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참 노력했습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검찰의 어떻게 보면 노력의 결과고 검찰의 승리인데 반쪽의 승리를 한 겁니다. 김용판이처럼 나쁜 짓을 하고도 불구속으로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구속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이건요 지금 선거법으로 적용했지만 사실 국기문란입니다. 이건 국기문란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상식적인 얘기고 법 적용을 하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국기문란이라는 거.
완전히 경찰 제복에 갇혀 있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제복은 뭡니까? 제복은 길에 가다 침 뱉어도 욕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 수사를 완전히 조작한 겁니다. 자기가 수사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가 댓글을 발견했는데도 야 그거 없던 일로 해라고 지시를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굉장히 많은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들이 물론 자기 뜻은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굴복을 했지만 이 사람들도 공범이 된 겁니다. 사실 제대로 수사 결론을 내리면 사이버 수사대 사람들이 잘 수사를 잘했어요.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팀장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고기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2월 16일에 김용판으로부터 압력이 오니까 없던 일로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12월 16일 밤에 11시에 일요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중간 수사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게 제복을 입은 자가, 더군다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 맘대로 한 겁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저 아버지 쫓겨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지멋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가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뒤집어 엎고 있던 것을 없던 걸로 해가지고 일요일 밤에 TV 토론 끝난 뒤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읽으라고 시킨 겁니다. 이건요 단순한 선거법이나 경찰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사가 잘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해봐야 뭐 안 되겠지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도망은 못 가겠죠. 뭐 출국금지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원세훈이는 도망가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도주를 한번 하려 했던 그 경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과 원세훈을 불구속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될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구속의 그 염려에서는 다 해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별짓을 다 해도 가서 그 얘기 하시면은 구속 안 됩니다. 야 김용판이도 안 됐는데 니들이 나를 구속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꼼짝 못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도소에는 신입 교도소에 입소할 사람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래놓고 이게 무슨 수사냐. 근데 이제 불구속으로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이렇게 맞짱을 뜬 건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청법과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1948년에 만들 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고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어토니 제너럴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고요.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는 정의의 장관이니까 그게 사실은 법무장관입니다. 그 법은 정의하고 통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굳이 그때 구분했던 이유가 검찰총장은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하게 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걸 막아주라는 겁니다. 정치적 압력을 막아주라고. 그래서 1948년에 법을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걸 가로막은 겁니다. 검찰이 이 불구속과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고 그러는 데 대해서 하여튼 뒤에 양보를 해서 처음에는 두 개 다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중간에 아마 이제 어떻게 뭐 서로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법을 6월 초에 그 황교안 장관이 양보해가지고 선거법은 적용이 됐는데 불구속은 끝까지 관철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우리가 검찰이 다뤘던 뭐 수백만 건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가졌던 뭐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대개는 법무부 장관이 연락을 하면 검찰총장이 알았다라고 그래서 대개 들어줬죠.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해서 드러나지 않고 대개 끝났습니다. 사실상의 수사지휘는 뭐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검찰총장이 나 당신 지위를 못 받겠다라고 받아친 건
물론 이제 강정구 교수 건은 물론 하나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그때는 법률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라고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얘기를 한 거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그 구속 의견을 내놨다가 불구속 지휘를 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은 검찰총장이 승복을 못할 때는 총장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취지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맞짱을 뜬 거죠. 맞짱을 떴으니까 사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업무 보고를 받았고 업무 협조를 했고 지시를 했고, 아니 지시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로 다 숨어가는 겁니다. 업무 협조, 업무 보고, 그리고 지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이 사실상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도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했고 목요일에 어저께 진선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수사지휘라는 그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증죄로 고발을 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해야지 맨 여기 들고 검찰에 가서 고발장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제가 좀 꼴사나 없고 남사스러워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이렇게 일단은 좀 템포를 늦춰놨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들고 고발장 들고 또 가는 게, 근데 해봐야 뭐 검사가 수사할 텐데 검사가 지 장관을 어떻게 불러서 오라가라 조사하겠어요. 그래서 뭐 해봤자인데 뭐 그래도 창피라도 주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김용판이 나쁘냐 원세훈이 나쁘냐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김용판이 더 나쁜 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틀렸을 수 있죠. 뭐 제가 맞는, 꼭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이제 그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면 통화기록 까자라고 했더니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통화기록 까면 아마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분화와 이렇게 생식과 번식이 빠른 사건이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도 짐작을 잘 못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아직 방송 문제는 건들지도 못했네. 너무 지루하게 했나? 너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해야 될 말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요.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제가 지금 기차 타고 오면서 의문점을 써놨는데 이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내일 기자회견 할 테니까 오늘 혹시 다 못 들으신 것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문점, 경찰에 관한 거, 검찰에 관한 거, 청와대에 관한 거, 새누리당에 관한 거, 그리고 민주당 쪽에 관한 거,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해가지고 제가 내일 한번 쫙 읽을 테니까요. 내일 한 10시 반이나 11시 할 텐데, 국회 방송 혹시 정말로 부지런하신 분은 국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기자회견도 생중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면 될 텐데요. 제가 그 기자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데 5년을 법조를 출입했고요. 한 10몇 년 동안은 그 외교안보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끝이 워싱턴 특파원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은 제1 전공은 외교안보 통일이고 제2 전공이 법률이고요. 3 전공이 혹시 있다면은 국제하고 교육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기자 경력이고, 물론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먹고 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소견과 식견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30개가 되는 질문 중에서 내일 이걸 제가 묻겠습니다. 경찰, 검찰, 청와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냐라고.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 신청에 대해서는 이게 재정 신청은 뭐냐면 약간 뭐 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혹시 모르실까 봐 하면은 검찰 우리가 고발인이잖아요. 피고발인들이 우리가 열 몇 명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기소 유예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왜 기소 유예를 하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정 신청을 내면 이 수사 기록이 30일 안에 그대로 재판부로 갑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 담당 재판부로 가서 거기서 이 기록을 다시 봅니다. 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이 맞냐 하는 걸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다음 주 어느 순간에 19일이 공소 만료 시간이거든요. 19일이 수요일인가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19일 날 밤 12시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사흘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 시일과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대형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 시간에 맞춰서 재정 신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서 하고, 제가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방송 문제와 언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짧아가게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이 된 이래 김재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작년 내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뭐 그 과정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재철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은 뭐 다들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고, 저랑 동년배입니다. 그리고 회사 입사도 같이 비슷하게 했고 나이도 비슷하고요. 회사 입사는 김재철 씨가 1년 위인데 제가 헛짓하고 다니느라고 그 나이를 딱 매가지 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후배로 들어갔어요. 제가 헛짓 안 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지금 좀 뭐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정동영 씨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정동영 씨보다는 2년 후배, 김재철 씨보다는 1년 후배로 MBC에 입사를 해서 쭉 같이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철이라는 분이 사장이 될지는 저는 사실 1분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 왜 사장이 됐겠습니까? 저도 사실 묻습니다. 왜 제가 한 번도 사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인데 저는 사장이 안 되고, 뭐 제가 자격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장 반열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끝나고, 제가 사실 MBC 사장 무지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장의 후보에도 못 들어가고, 뭐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 그 후배들이 그래요. 신 선배는 사장 자격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장 후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장이 되는 이 구조, 사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하나 녹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시작해서 다 가는 것도 저는 좋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요. 그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후배들은 김재철이가 없는 MBC에서 하루라도 다니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진짜 웁니다. 울어요. 김재철이 때문에 좀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리를 정 안 되니까 개인 비리를 파낸 거죠. 이제 그 제일교포 여인과의 그 스캔들도 가져오고, 카드를 뭐 막 자기 주머니 돈보다도 더 험하게 쓴 거예요. 뭐 한 2년 동안에 몇 억을 썼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호텔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집에서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지 호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거죠. 그런 상황인데 개인 비리를 가지고 경찰에 가져가도 지금 이 국정원 사건이나 비슷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에 가서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환도 안 해요. 그러다 소환도 몰래 해가지고 뭐 남들 눈에 안 띌 때 살짝 불러가지고 살짝 보내주고 기자들한테 안 찍히게 하려고. 소환도 안 해요. 조사도 안 하고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검찰도 안 합니다. 그 방송의 감시 그 규제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 전에 MBC 위에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저희들 말하자면 지주회사가 있죠. 지주회사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주회사에는 9명의 이사가 있고 6명이 여당에서 여권에서 추천합니다. 청와대 추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권에서 추천하고 3명이 야당에서 추천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3명이 아무리 악을 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안 하죠. 이제 정부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아무것도 안 하죠. 뭐 그건 사내에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송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감사원 우리가 국민감사 신청을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당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내 문제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정치권이 방송에 개입을 함으로써 이 방송 그 언론 자유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말은 그럴듯해요. 이게 그러니까 유사민주주의입니다. 본질에 들어 이거 신용민주주의고 이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재철 같은 그런 개인 비리와 여러 가지 이상한 공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멀쩡하게 임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MBC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 사람은 사장이 될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도 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 됐겠어요? MB와 친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MB와 친하면 방송사 사장 시켜줘도 됩니까? 방송사 사장 자격에 MB와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이 무슨 그게 자격 요건이 되겠어요? 우리도 근사한 법이 있어요. 사장의 조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장의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고려 안 되고 그리고 언론사 내부 내지는 그 MBC 내부의 평가 그 사람이 30년 그 회사에서 다녔기 때문에 사실 제일 잘하는 건 같이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언론사의 같은 동년배의 동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사장이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과 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모든 국가기관이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도 작동 안 하죠. 감사원 작동 안 하죠. 방송통신위원회 작동 안 하죠. 검찰 작동 안 하죠. 경찰 작동 안 하죠. 방송문화진흥회 또 작동을 안 하고 MBC 내부의 견제와 균형도 작동 안 하는 겁니다. MBC 내부 사람들이 아무리 울고 울부짖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제야단체, 뭐 시민단체, 뭐 학계 이런 데서 그리고 여당이 그렇게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얼마나 한심했냐면은 제가 문방위에 당시에 속해 있었는데 문방위가 MBC를 방문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하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대개는 저녁밥을 가서 저녁밥 먹은 시간에 아니면 가서 먹거나 가서 이제 한 7, 8시에 시작을 해서 보고받고 질의답변하고 10시나 11시쯤 끝납니다. 그게 방문감사에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갔어요.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8시부터 11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와서 슬쩍 있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죠. 우리가 증거는 없죠. 빼돌렸지. 뭐 하는 그렇게 물어봐야 뭐 그때 저도 이제 빼돌렸지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우리도 모릅니다.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비호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당이 비호하지 않는 한
비호 안 했다면 김재철은 작년 어느 순간에 떨려나야 되는데 임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자격자,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지금 도처에서 하는 겁니다. 관치금융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방송계에도 뭐 하여튼 대개 20, 30년 동안 일한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건데 무자격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무자격자들의 천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제발 좀 자격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게 하는 시스템과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법만 무슨 뭐 공모를 한다? MBC 사장도 공모합니다. 다른 기관도 다 그렇습니다.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공모에는 원래 말은 뭐예요? 공개 모집 아니에요. 공개 모집은요, 공모는요, 청와대 임명의 다른 말입니다. 저는 공모는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신용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위장민주주의고 신용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룩해야 될 것은 이런 신용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로 바꿔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많은 희생이 있었고 박종철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런 그 시스템과 제도와 뭐 이런 것은 아마 그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그 적확한 표현이 쿠데타는 개혁보다 훨씬 쉽다는 말이 있거든요. 개혁까지 안 가고 개선이 이제 그보다 낮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개선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조직을 해보거나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뭐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는데요. 저도 직장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직장을 30년 다니면서 인사가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봤어요. 항상 인사가 엉망진창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의 정의가,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자격자들이 사장으로 오고 그 무자격자가 또 무자격자를 또 임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들어가는 직장 내지는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가 만들 것이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택해야 될 얘기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러려면은 사회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또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토론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맨날 하는 뭐 깨어있는 시민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깨어있는 시민 맞는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철을 작년에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단초를 찾아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보면서 양태는 다르지만 또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지금 되풀이되는 겁니다. 우리의 검찰, 우리의 경찰, 우리의 국정원, 뭐 우리의 MBC, 또 뭐 우리의 신문,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언론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하는 것만 제가 아주 신뢰를 들어볼 텐데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국정원 수사 발표가 검찰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기 오면서 신문을 쭉 봤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일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발표 어디에 썼겠습니까? 오늘 혹시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13면에 썼습니다. 중앙일보 어디에 썼겠습니까? 4면에 썼습니다. 그리고 1면에다가는 국정원 사건을 쓰긴 썼는데 어저께 조선일보에 공소장이 송두리째 흘러나갔거든요. 그걸 썼습니다. 검찰 끝내 엉망이 됐다는 거. 그건
본질은 뒤에다가 감추고 그 약간 변두리적인 문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한데 변두리적인 문제로 일면 톱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어저께 썼다고 오늘 서해면에다가 조그맣게 처리했습니다. 매일경제 서해면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저기 경향하고 한겨레 1, 2, 3, 4면 썼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미디어의 현실입니다. 제가 KBS, MBC까지는 뭐 체크를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자세히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미디어 환경은요 60년대보다도 저는 못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6, 70년대, 80년대에는 온 국민이 애독하던 동아일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는 뭐 이제 그 정도의 자리를 내준 지가 이제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미디어 환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동아일보만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 일단 없고요. 뭐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많이 생기고 그랬다고 하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역시 그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열심히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지 그 매체를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저는 60년대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그 당시에 YS가 단식 투쟁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80년대. 그때 우리가 모두 다 동아일보 일면이나 서해면에 일단 기사를 봤거든요. 어느 정치인의 뭐 단식 그래가지고 그때 못 썼죠. 보도지침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동아일보에 나는 일단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많은 팩트들을 상상을 하고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매체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남녀노소가 보는 그런 매체가 없고 이것도 이제 양극화된 거죠. 매체도 젊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 나이 든 분들이 보는 매체, 뭐 이렇게 가지고 양극화돼 있어 가지고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이 보는 언론이 요즘에는 저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방송은 뭐 거의 중요한 뉴스를 빼는데 아주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 뉴스를 열심히 봐봐야 사태의 전말이나 본질을 이해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 미디어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또 뭐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위장민주주의와 신용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사실 뭐 제가 어디 가나 고민스럽다고 얘기하고 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솔직한 심정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화가 나시는 분들은 국민 TV 만들자고 그러고 뭐 그렇게 그러시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 그걸 뭐 하겠다는 분들은 있어요. 있고 실제로 뭐 모금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느낌을 갖죠. 그래도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여건이나 이런 건 힘들어서 이 위장민주주의를 깨트려야 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빤한 거짓말이 사회 각계 각층에 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빤한 거짓말을 하나씩 깨트려야 위장민주주의와 이 신용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진짜 좀 나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사건 제가 지금 책임을 맡고 있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냐 하는 것도 저는 뭐 그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좀 어렵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제가 혹시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트위터를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트위터를 잘 못했는데 하여튼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게으른 탓은 있지만 하여튼 트위터를 보시고 저한테 혹시 뭐 해주실 얘기가 있으면은 페이스북으로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 페북으로도 해주시고 요새 문재인 후보가 가끔 페북에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 후보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하시고 뭐 이메일을 꼭 보내실 게 있으면은 제 이메일이 뭐 아이디가 괜찮다고 그래요. 이메일이 멘트신입니다. 좀 무섭죠.
제가 멘트신으로 그 트위터 아이디를 썼더니 우리 그 보좌진들이 그걸 그냥 이메일 아이디로 썼어요. 그래서 멘트신 MENTSHIN 골뱅이하고 네이버닷컴입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나 저희 보좌진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뭐 없으시면 바로 참배하고 저는 서로 올라갈 것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시간 되는 대로 몇 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을 20분이나 넘겨서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준비해온 얘기를 하여간 뭐 10분의 1을 채 풀어놓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 그리고 국정원과 방송, 언론의 현실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죠. 예, 그런 얘기들 마치 우리가 TV 보듯이 강연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 이건 꼭 좀 물어보고 싶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앞에 계신 분부터. 네,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언론인들이 제일 열악하고 자기 정의감으로 살아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작년에도 그런 말이 해가지고 참 그런 말이에요. 일단 국회에 이제 입성하셨으니까 언론인도 오랫동안 하셨고 하니까 언론법을 좀 어떻게 모든 걸 법을 바꾸면 된다니까. 그렇게 언론인들이 보장할 수 있는 언론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원래는 신문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거기에 좀 법, 중점적으로 그렇죠. 법. 아직 해고자 한 명도 법치된 사람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해고자가 18명이 있고요. 징계자까지 하면 5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해고자와 징계자가 있는 건 전두환 때 1980년이죠. 그때 이후에는 지금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괜찮은 사람들이 다 해고되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 징계받아서 사실 그 사람들 가지고 회사 꾸리면 뉴욕타임즈 정도의 회사를 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사람 감별안이 뛰어나죠. 그것도 MB가 가르쳐 준 겁니다. MBC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괜찮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자와 해고자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면 데려다 쓰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뼈아픈 지적을 하신 건데요. 김재철에서 보듯이 꽉 짜여가지고요. 협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지금 법안은 뭐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 대부분의 이제 방송법, 뭐 신문법도 있고 종편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 법률이 사실 좋은 그러니까 민주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언론다운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이 다 여러 의원들이 내놨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27명이나 야당 뽑아줬더니 너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죠.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 문방위를 열지 않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문방위를 먼저 문방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문방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딱 문을 걸어 잠그고 법안 소위 구성을 안 했습니다.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법안 소위를 최근에야 구성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127명 대 저쪽이 여당이 150몇 명이기 때문에 안 여는 겁니다. 안 열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방송 공정성 특위라는 것도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원이 돼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성원이 되고 뭘 통과시키려면은 뭐 제적 인원에 뭐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제적. 근데
아예 처음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이게 문이 있잖아요. 이게 문을 통과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한데 너네들 127명이나 야당을 뽑아줬더니 최대 야당을 했더니 왜 72명인가 있을 때보다 못하냐 이놈들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열쇠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김재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은 굉장히 좋은 법안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가 되면 방송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종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종편 문제 해결하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이번에 5.18 문제 때문에 종편이 관심을 얻게 됐지만은 종편의 특혜 몇 개만 걷어내면은요, 종편이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자체를 열질 않고요. 열어도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과 뭐 간사니 뭐 간사 우리는 그러니까 국회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국회가요. 미국의 국회 같은 데 보면은 1년 내에 열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사력이 있듯이 의회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엽니다. 본회의도 매일 열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현안이 생기면 바로 엽니다. 무슨 뭐 협의를 하고 자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열고 소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국 문제가 터지면요. 바로 동아태 소위가 열립니다. 하원도 열리고 사안이 중대하면 상원도 열리고 거기서 빨리빨리 뭘 해가지고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로 열려서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국회를 한번 열려면은 뭐 엄청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를 열어놓고 닫는 날만 결정을 하는 게 의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그걸 컨그레셔널 칼렌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쿨 칼렌더가 있듯이 컨그레셔널 칼렌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면 그걸 본회의를 열든 상임위원회를 열건 소위는 우리는 소위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려면 엄청난 여야 협상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이 현안을 뭘 올리려면 뭐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국회 제도, 그 새정치라는 게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제도도 있고 정당제도도 있고 국회제도도 있고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매일 열리고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 하면 국회의원도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사실 새정치의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은 그 새정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기자로서 그리고 짧은 생활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겪은 걸로 보면 새정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라는 걸 저도 지금 별로 그렇게 답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법안 제출은 다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 예, 앞쪽에. 예, 이렇게 뭐 만나 뵙고 또 강연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도의원님을 만나서도 제가 힘을 좀 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BBK 사건을 일으킨 이명박이가 또 정가 14범이라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정가 14범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BBK를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면서 그게 자기가 동영상을 올려놓고 시대면서 자랑하면서 제가 말이죠 그 동영상을 본 게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랬고 그런 새끼가 대통령 해쳐먹고 나갔습니다. 이게 방송이 되니까 아니, 일단 아니 이게 언에어로 지금 나가거든. 네.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지난번에 댓글 현장에 잡혀가지고 네. 안 나오고 버티고 그러는 바람에 오랜 동안 시간을 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는 또다시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우리 순한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불법 감금하자고 개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는 그게 반발 한번 못하고 제가 후보였으면 바로 욕을 했을 텐데 반발 한번 못하고 반발은 했죠. 점잖게 점잖게 하셨죠. 그걸 듣고 있는 우리는 네. 마치 그게 불쌍한 여자 하나
그냥 연약한 여자 하나 잡아놓고 불법 광고하고 이건 민주당은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댓글 국정원 댓글 그게 불법이었다면 저 여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 자, 잠깐만요. 예, 예. 제가 질문하는 거. 저 여자라는 게 거기 안에 있었던 여자 말씀이죠? 그네입니다. 그네. 예. 다른 여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요 그 안에 있던 여자 그런 여자는 벌써 아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답답한 국민이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고 상식도 원칙도 없는 시대에 대통령하느냐? 선생님 질문을 좀 짧게 질문하세요. 네. 질문. 조금 전에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또다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네. 그런데 기자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걸 갖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걸 못 하시겠다면 우리는 그럼 지금 자살을 할까요? 우리는 죽여버릴까요? 아니 지금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그야말로 농성이라도 하십시오. 농성요. 예, 알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요. 진짜 야당다워지십시오. 예, 그 뭐 선명야당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저 하여튼 인터넷이지만 언해화가 되는데, 좀 하여튼 그 발언을 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요. 검찰 수사가 미진한 대목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까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물어봐야 이거 리스트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그 물어봐야 될 걸 이제 물어보면서 저희들이 뭐 그래도 국회라는 것도 제도와 법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물론 있고요. 저희들이 뭐 단계마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단은 수사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뭐 수없이 많은 얘기도 듣고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조언도 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고요. 일단 법적 제도적인 것은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신청이고요. 재정신청을 하면 한 달 동안 일단 수사를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한 뒤에 증거에 입각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또 불만족스러우신 여러 문제를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 일단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왜 저희들인들 여러 가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하여튼 일단은 법과 제도를 통한 방법을 다 해보고요.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의미로 큰 박수로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이 토요 강좌는 지금 저쪽에 보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팩트 TV라는 곳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어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실 때 영어를 조금 가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뭐 1시간 반이 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강사님께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의원님께 메일이나 트위터로 민주당에 대한 당부나 이런 걸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다 같이 꼭 이것만큼은 함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시는 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그 강연 중에 대구 달서라고 할 때 제가 달서구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잘하시겠네요.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질문 요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의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일반 그 유연한 진보 연대라고 아니면 진보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그 민주당에 진입을 해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시 바뀌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저도 뭐 1년여 당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도 이제 당내 선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를 뽑고 칸막이를 해서 이제 최고위원을 4사람을 뽑는데 저는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했죠. 그래서 선거를 해보니까 만약에 선거 제도가 옛날에 예전처럼 몇 년 전처럼 대의원들만으로 했더라면 아마 제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뭐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이 전국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쪽 이 영남 쪽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지역 연고가. 이쪽 서쪽에는 연고가 많은데요. 제가 태어난 게 호남에서 태어났고 처가가 충청도고 학교는 서울 쪽에서 다녔고 군대 생활도 경기도 북쪽에서 DMZ에서 했기 때문에 서쪽은 다 연고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월 친갑니다 제가.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영월 있는데 영남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연고가 없는 것까지 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선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50%는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50%는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권리당원 그러니까 돈 내는 진성당원들 30% 정말로 아무 연고가 없는 20% 일반인 해가지고 5대 5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정은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처럼 가령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무렵에처럼은 이제 지금은 안 됩니다. 많이 민주화가 됐고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시대가 더군다나 야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독재적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당이 너무 많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공천 너네 마음대로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호남에서는 공천하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이제 호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할 때 이제 쓰는 것이고요. 그 대목은 뭐 저도 공천 과정은 신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천 과정은 저도 한번 이번에 겪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전모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제 그 인상을 받았고요. 그러나 공천 과정이 예전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특히 총재를 할 때처럼 막 마음대로 이렇게 끼워놓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 높은 수준의 민주화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됐고요. 이제 시대적 요구로 해서 민주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면은요. 당원들이 너무 늙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을 당원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당은 좀 세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데 야당은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정치 풍토에서 야당에서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절감하고 있고 사실 저는 매번 입을 열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우리 그 당직자들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좀 작동이 잘 안 돼서 저도 좀 시간 여유가 나면 제가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좀 젊은 당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당원이 안 된다면 그 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준당원 제도나 뭐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멤버십 할 때 보면 정식 멤버가 있고 뭐 준 회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 또 여성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크라트와 리퍼블리칸으로 해서 토론을 합니다. 대학교는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영 리퍼블리칸, 영 데모크라트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부터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토론을 하고 현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국정원 사건이 좀 끝나야 제가 거기서 좀 풀려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사태에 따라서는 여기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풀려나면
전국을 좀 투어를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야당이 대학교 간다 하면 대학교 빌려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캠퍼스 바깥에서 젊은 사람들과 좀 대화할 수 있는 채널, 장소 뭐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에 밉지만 미우시겠죠. 뭐 미울 겁니다. 뭐 하는 집 보니까. 근데 좀 정당이 제대로 가고 잘 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시고 정당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